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산업혁명의 개념과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럽의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성배가 최초의 산업혁명인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여러 주제에 대해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이 중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요인들이 영국적인 것이었는지 범유럽적인 것이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특히 주목하여 검토해야 할 것은 세 가지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산업혁명은 제도적 혁신에 기초하였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신에 기초하였다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영국의 산업혁명은 산업적 계몽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견해입니다. 먼저 영국의 산업혁명은 제도적 혁신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견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적 경제성장은 이례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성 있는 산업이나 공정으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지하는 제도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폴라니는 자원 배분의 방식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호혜, 재분배, 시장이 그것입니다. 호혜는 선물 교환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서로 선물로 주고받는데 주고받은 이유는 교환의 이득이 아니고 친교에 있습니다. 친교를 위한 교환은 의뢰의 체계로 정립되는데 의뢰의 체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호혜는 근대적 경제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 자원배분의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분배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그것을 다시 각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앙 집권적 분배를 행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에 의한 재분배에는 고대의 공납제적 국가에 의한 재배분도 포함되지만 20세기 존재했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재분배도 포함됩니다. 이 재분배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배분의 체계에 반영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각 개인들이 시장 가격을 중고로 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자원 배분 체계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존의 방법보다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채택한 사람은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근대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제도적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막는 제도적 체계의 해체가 필요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한 주체가 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선도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와 같은 제도적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는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제도적 혁신에 기초하였다는 견해를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학파는 신제도주의 경제사학입니다.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신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근대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막은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의 덫이 아니라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기술 진보를 인구 증가가 모두 흡입하여
인간의 생활 수준을 최저 생계 수준에 구속시키는 멜서스 덫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멜서스의 덫의 핵심은 토지 제약에 따른 수학 체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근대적 경제 성장은 인간이 멜서스 덫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토지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가능한데 인간을 토지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혁명이라고 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의 본질을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혁명으로 본 대표적인 학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리글리였습니다. 정근대 경제를 멜서스적 정체의 시대로 보는 견해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혁신이 핵심이었다는 견해를 넘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었다는 포모란츠의 주장으로도 발전했습니다. 포모란츠는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저 생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멜서스 인구법칙에 기반한 임금 철칙을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한 것입니다. 멜서스 덫에 걸려있는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최저 생계 수준에 구속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근대 시대에는 멜서스 덫에 걸려 있었던 유럽이나 아시아의 선진 지역의 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혁신은 멜서스적 정체로부터 도출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견해는 리글리를 비롯한 역사 인과학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이 발전시켰지만 정근대 경제를 멜서스 경제로 보는 학자들이 모두 이와 같은 견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는 그레고리 클라크입니다. 그레고리 클라크는 멜서스 인구론을 적자 생존과 종의 분화 이론으로 발전시킨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합니다. 멜서스 경제에서 인간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이나 지식의 교육 등에 대해 상이한 취향을 가진 인간의 구성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레고리 클라크는 영국에서는 근대적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 취향을 가진 인구 집단들이 멜서스적 생존 경제에서 승리하여 지배적인 집단으로 변화되어 갔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포모란츠와 클라크는 매우 대조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 정근대 시대 생활 수준을 생존 수준으로 구속시킨 것은 멜서스적 인구 압박이라고 보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은 산업적 계몽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인구와 기술 간의 레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산업적 계몽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근대 시대에 인간의 생활 수준을 생존 수준으로 구속한 것은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기술의 정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모키어입니다. 모키어는 정근대 시대에는 기술 진보를 막는 다양한 덫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덫을 제거하면서 유용한 지식이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체계가 유럽에서 출현하였으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유용한 지식을 산업에 활용하는 체계가 영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역사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 한 가지일 수 없습니다. 제도와 인구와 기술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에 좋은 제도적 혁신을 이루었으며 유럽적 결혼 패턴이라는 독특한 출산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산업적 계몽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인들을 균형감 있게 결합하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주제인 영국의 산업혁명은 영국적 현상이었는지 유럽적 현상이었지만
영국에서 선도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 연구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영국적 현상이라고 보았으며 다른 나라들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모델로 하여 산업혁명을 추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제도든 인구든 기술이든 온전히 영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제도적 혁신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제도 혁신 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메서스 더대에서 벗어나도록 한 에너지 혁신도 그것을 밑받침한 기술적 체계는 유럽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토지 제약을 극복하는 데 일조한 토지가 풍부한 신대륙과의 교육의 발전도 유럽적 차원에서 진행된 대항해의 연속선상에서 가능하였습니다. 모키어가 말한 산업적 계몽도 순수하게 영국적이라기보다는 유럽의 계몽적 사조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이와 같은 유럽적인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적 현상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유럽 플랫폼을 강조하는 경향이 진전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도의 혁신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능한 토대로서의 유럽 플랫폼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유럽 플랫폼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유럽 플랫폼을 공유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산업혁명의 양상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자국의 산업혁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을 제외하고 20세기 전반까지 산업혁명을 수행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산업혁명 양상은 유럽 국가들의 산업혁명과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야기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이 유럽 플랫폼을 공유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세기 후반 아시아에는 일본을 제외하고도 많은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수행하였는데 이 국가들의 산업혁명은 유럽의 산업혁명이 아니라 일본의 산업혁명을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지역적 플랫폼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들도 출현했습니다. 일본의 산업혁명은 유럽 플랫폼이 아니라 동아시아 플랫폼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동아시아 플랫폼을 공유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영국이 아니라 일본을 모델로 하여 산업혁명을 완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스기하라 카오루입니다. 유럽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유럽 플랫폼과 다른 동아시아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동아시아 플랫폼은 존재했을까요? 존재했다면 그것은 유럽 플랫폼과 어떤 차이를 가진 플랫폼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은 유럽의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동아시아의 산업혁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동아시아 플랫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